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이브의 세 딸은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 엘리프 샤팍의 장편 소설입니다. 엘리프 샤팍은 튀르키예의 대표 소설가이자 에세이 작가, 대중연설가, 정치과학자, 그리고 페미니스트이며 수피교와 오토만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의 작품은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유명한 한마디가 있죠.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사랑은 우리 안에 존재하며 그저 발견되기만 기다리고 있다. 조금 어려운 문장 같기도 하고 또 여성인 저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브의 세 딸을 읽으며 그녀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튀르키예의 사회적 혼란, 정치, 종교 문제, 여성 인권 등 다양한 이슈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편 소설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엘리프 샤팍은 선데이 타임즈, 파이내션 타임즈, 아이리시 타임즈 등 다양한 매체에서 찬사를 받았으며 그녀의 작품은 전 세계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겪은 격동적인 혼란은 전부 그녀의 삶에도 녹아 있었다. 그녀의 삶과 과거, 다시 말하면 페리의 인생 이야기는 결국 튀르키예의 역사였다. 페리가 느끼는 혼란은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겪은 국가적 혼돈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본문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023년 2월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겪는 국가적 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삶의 터전뿐 아니라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까지 생사조차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작은 힘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페리와 딸 데니즈는 최근 4-5년 사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업가의 해안가 저택에서 열리는 만찬에 초대를 받아 가는 중이었다. 그 사업가의 성공이 튀르키예에선 그리 특별한 건 아니었다. 이스탄불은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사람들로 넘쳐났다. 그들은 가능한 한 단순한 방법으로 빨리 돈을 벌고 싶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밤 늦은 시간에야 끝이 나는 저녁 초대가 싫었다. 그냥 놔두면 집에서 몇 시간이고 소설책에 머리를 파묻고 보내는 쪽을 택했을 것이다. 그녀는 책을 좋아했다. 그것도 아주 광적으로. 세상과 그녀 사이는 어휘들로 연결되어 있었다. 페리는 외로움을 타지 않았다. 이스탄불에서는 외로움도 쉽게 만나기 힘든 은총이었다.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중요한 행사 또는 급한 일들이 항상 따라다녔다. 이 사회는 마치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는 어린아이처럼 쉴 새 없이 사람들과 어울리게 했다. 부르주아들의 식탁에서 오가는 수많은 가식적인 말들과 음식들, 담배, 잡담, 정치, 명품 신발과 명품 옷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이너 손에서 막 출시된 핸드백이었다. 페리는 여자들이 치장에 집착하는 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떤 여자들은 핸드백을 저 멀리 전쟁터에서 쟁취해온 전리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과시했다.
사람들은 어떻게, 왜 가죽 조각 따위를 소유했다고 으스대는 거지? 게다가 당연히 진품과 짝퉁이라는 문제도 있었다. 이스탄불의 중산층과 부자 부인들은 모조품을 살 때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랜드 바자르나 그 주변 허름한 가게로 직접 가지 않았다. 대신 가게 주인들을 집으로 불렀다. 샤넬, 루비통, 보테가를 가득 채운 차들은 창문 유리엔 썬팅지를 붙이고 번호판은 진흙으로 가린 채 부자들이 사는 동네를 오갔고 첩보 영화에서처럼 대저택 주차장 뒷문으로 드나들었다. 계산은 현금으로 이루어졌다. 영수증도 세금 계산서 발행도 없었고 특별한 질문도 없었다. 행사에 가면 모두가 앞다투어 곁눈질로 서로의 핸드백 브랜드부터 살폈다. 솔직히 대단한 노력이었다. 이런 노력을 다른 데 쏟을 순 없는 걸까? 왜 여자들은 서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걸까? 그들은 신중하게 그리고 편견과 끝없는 호기심 섞인 눈빛으로 서로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 내려간다. 눈에 띄는 확실한 오점과 감춰진 실수를 들춰내려 애썼다. 벗겨진 매니큐어, 불어난 체중, 늘어진 턱살, 제거된 지방, 얼굴에 맞은 보톡스, 잘 가린 셀룰라이트, 뿌리가 드러난 염색머리, 떡칠한 파운데이션 속에 숨겨진 여드름이나 주름살. 어떤 것도 그들의 예리한 시선을 피해갈 순 없었다. 모임에 참석한 여자들 대부분은 이런 가혹한 검열 과정의 희생양이자 동시에 가해자였다. 딸이 다리를 풀어보려고 차에서 잠시 내린 틈을 이용해 페리는 바로 담배를 피워 불었다.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최근 들어 다시 담배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다. 몇 모금만 피우면 만족할 수 있었기에 끝까지 피우지는 않았다. 다 태우지 못한 담배를 버릴 때면 약간의 죄책감이 들기도 했다. 담배를 피운 다음엔 냄새를 없애려고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민트껌을 씹었다. 껌 종류가 정치 권력을 대변한다면 민트껌은 파시즘인 게 확실해. 그녀는 항상 생각했다. 전체주의적이고 엄격하고 비효율적인 파시즘 말이다. 딸 데니스가 차에 타자마자 말했다. 아, 엄마, 그건 좀 끊어. 몸에 해로운 거 몰라? 이 나이 또래 아이들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관에서 뛰쳐나온 흡혈귀처럼 대했다. 데니즈는 몇 주 전 학교에서 담배의 해악에 대한 발표로 만점을 받았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더 큰 의욕과 각오를 다졌고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듯 보였다. 페리는 귀찮다는 듯이 손짓을 하며 대답했다. 알았어. 진짜 내가 대통령이라면 아이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엄마나 아빠는 모조리 처벌할 거야. 진짜로. 아이고, 내가 정치를 안 해서 다행이네. 페리는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창문을 내리려고 버튼을 눌렀다. 창밖으로 내뿜은 담배 연기가 둥그렇게 휘감겨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바로 옆에 있던 차가 연기가 들어가 버린 것이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이 도시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타인들과 뒤엉켜 살아야만 한다는 것 아닐까? 보행자들은 길에서 한 몸처럼 걸어가야 하고 여객선에선 사람들 사이에 꽉 낀 채로 앉아 있어야 한다.
버스와 지하철도 사람들을 나란히 붙여놓은 듯 보였다. 사람들은 몸뚱이를 서로 부딪히고 스쳐야만 했다. 마치 바람에 날아가는 민들레의 씨앗처럼. 옆차에는 남자 2명이 타고 있었다. 두 남자가 동시에 페리를 향해 씩 웃어 보였다. 이스탄불에 사는 모든 여자에겐 입문자를 위한 가부장제의 사전이 필수다. 이 사전에 따르면 여자가 모르는 남자의 얼굴에 또는 차에 담배 연기를 뿜는다는 건 공개적인 성적 유혹으로 해석된다. 이 사실이 떠오르자 순간 페리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다. 이 도시는 당장 폭풍이 몰아칠 바다 같다. 그 아래 뭐가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이 물 위로 우뚝 솟아있는 빙하 같은 남성들 사이에서 여자들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그리고 방어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항해해야 했다. 남녀 평등은 말로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문화에서 여자들은 눈을 계속해서 아래로 깔고 살아야 했다. 정숙한 여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선 가능한 한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래야 좋은 여자였다.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차를 운전하며 어떻게 길에서 걸어 다닐 수 있겠는가? 물론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도시 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들, 특히 남성들의 찝쩍거림과 추행에 대해 여자들은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했다. 솔직히 어떻게 여자들이 고개를 숙이고도 사방을 잘 살피라는 건지 페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페리는 옆 차에 있는 남자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곧바로 담배를 길바닥에 던져버리고 서둘러 창문을 올렸다. 마침 그때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차들은 그대로 있었다. 그 어떤 차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페리는 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한 불황자를 보았다. 장대처럼 키가 큰 남자였다. 뼈가 앙상한 얼굴에 이마에 잡힌 주름살 때문에 실제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 턱엔 붉은색 반점이, 손엔 습진 자국이 있었다. 귀중한 삶의 터전을 두고 도망쳐 나온 수천 명의 시리아 난민 중 하나겠지? 페리는 생각했다. 우리 같은 이스탄불 사람일 가능성도 반반이겠지. 튀르키예인 또는 쿠르드인 아니면 아랍인, 그것도 아니면 집시? 어쩌면 이 모든 것에 다 속하는 사람일 수도. 수없이 주인이 바뀌고 이주민 그리고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아온 이 나라에서 누가 100% 단일 민족에 뿌리를 둔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물론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에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 불황자의 발은 말라붙은 진흙 자국으로 덮여 있었다. 깃을 세운 낡아빠진 외투는 때가 묻어 거의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페리가 버린 립스틱 묻은 반쯤 남은 담배를 주워 기분 좋게 피웠다. 그의 눈빛은 오만하고 도전적이었다. 불황자라기보단 마치 불황자의 역할을 맡은 유명한 배우가 자신의 공연에 만족하면서 박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이렇듯 못 본 척 지나가야 하는 남자가 셋이나 되자 페리는 급하게 몸을 옆으로 돌렸다. 그런데 딸과 자신 사이에 놓여있던 음료수 컵을 생각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그녀의 손이 부딪히는 순간 컵에 담겨있던 커피가 옷 위로 쏟아졌다.
어머, 이게 뭐야? 옷에 번지는 얼룩을 바라보며 페리가 소리를 질렀다. 딸 데니즈는 휘파람을 불며 상황에 만족스러운 듯 말했다. 새로 유행하는 디자인이라고 해, 엄마. 커피 묻은 옷. 페리는 못 들은 척했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리 사이에 있던 가방에 손을 넣었다. 연보라색 타조 가죽으로 만든 버킷백이었다. 에르메스 로고에 잘못 찍힌 악센트만 제외하면 아주 잘 만든 모조품이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지를 꺼냈다. 문지르면 얼룩이 더 심하게 번질 것을 알면서도 시도해보고 싶었다. 정신없는 상황 때문에 그녀는 이스탄불에 사는 경험 많은 운전자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핸드백을 뒷좌석으로 던진 것이다. 그것도 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상태에서. 페리는 곁눈으로 뭔가 움직이는 물체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기껏해야 12살쯤 돼 보이는 거지 소녀였다.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소녀는 깡마른 몸에 나풀거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 손을 앞으로 뻗은 채 허리 위는 움직이지 않은 자세가 마치 물속을 걷는 것처럼 보였다. 소녀는 차 한 대마다 앞에서 10초씩 남짓 머물렀다가 다음 차로 옮겼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내에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첫눈에 반한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 꼬마아이에게 그런 건 전혀 없었지만 첫눈의 동정심이라는 건 있었다. 그건 확실했다. 동정심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존재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겐 존재하지 않는다. 동정심이 태생적으로 없는 사람들에게 그걸 기대하는 건 무의미했다. 소녀가 레인지 로버로 다가왔을 때 페리와 데니즈는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스탄불의 거지 소녀들은 무시당하는 것에 적응되고 준비되어 있었다. 엄마와 딸이 고개를 돌리자 또래의 다른 아이가 역시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거지에게서 간신히 도망치면 다른 거지에게 붙잡히게 되는 그런 시기였다. 다행히도 그 순간 파란불이 들어왔고 꼬여있던 정원 호수가 풀려 물이 쏟아져 나오듯 차들이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페리가 엑셀레이터를 막 밟으려는 순간이었다. 차 뒷문이 순식간에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줄을 걸어서 당긴 것처럼 차에서 그녀의 핸드백을 채워가는 것이 백미러로 보였다. 도둑이야! 페리가 소리쳤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목소리마저 갈라져 쇳소리가 났다. 도와주세요! 핸드백을 훔쳐갔어요! 도둑이야! 뒤에 있던 차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저 한시라도 빨리 가는 것 말고는 안중이 없었다. 미친 듯이 경적을 울려댔다. 누구도 도와줄 의사가 없는 게 분명해 보였다. 페리는 잠깐, 정말 잠깐 멈칫했다. 순간 핸들을 능숙하게 돌려서 차를 인도에 올리곤 비상등을 켰다. 엄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페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거지 아이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확인했다. 마음속의 느낌, 어쩌면 동물적인 본능에 의하면 당장 쫓아가면 그들을 찾을 수 있고 가방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냥도 엄마 그저 그런 핸드백이잖아. 그것도 짝퉁. 안에 돈과 신용카드가 있어. 딸 데니스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싶지 않았다. 모든 반항심과 가시돋친 말, 그리고 무시는
오직 엄마를 향한 것이었을 뿐 사람들 사이에서 모나게 행동할 의도는 없었다. 데니즈는 잿빛 바다에서 잿빛 물방울로 섞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아이였다. 여기 앉아있어. 차문 잠그고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 페리가 말했다.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시킨데 왜? 제발. 하지만 엄마 미친 거 아니야? 엄마하고 얘기할 땐 발음을 좀 써라, 어? 페리가 말했다. 그녀는 생각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차에서 뛰어내렸다. 굽 높은 신발을 신었다는 것도 잊고 있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아스팔트를 밟았다. 데니즈는 놀라움과 수치스러움으로 눈이 휘둥그레졌다. 입을 벌린 채 차 안에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의 시선 속에서 나이의 무게를 느끼며 페리는 뛰기 시작했다. 볼은 붉게 상기되었다. 뛰고 있는 여자는 아내이자 주부이며 세 아이의 엄마였다. 보라색 옷 속에서 가슴이 출렁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느 잡지에서 여자 운동선수들을 위해 출렁이는 가슴을 잡아줄 브레이저를 개발했다는 기사를 읽었던 게 생각났다. 그 기적 같은 개발품을 하나 샀더라면. 어찌됐든 그녀는 이름 모를 금지 구역에 들어간 것 같은 이상한 자유로움을 느꼈다. 운전자들의 시선과 머리 위로 날아가는 갈매기들의 울음을 들으며 그녀는 뒷골목을 향해 뛰었다. 조금이라도 멈칫했다면, 그러니까 1초만이라도 천천히 움직였다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고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이다. 녹이 쓴 못과 깨진 맥주병, 쥐똥을 밟을까봐 소름이 돋지 않았을까? 그래도 그녀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그녀의 다리는 거의 그녀와 따로 움직였다. 옛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그녀는 달리기에 미쳐 있었다. 바람을 피부로 느끼며 과거로부터 도망가듯 빨리 내달리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한때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할 때 비가 오건 바닥이 진흙탕이건 가리지 않고 거의 매일 몇 킬로씩 뛰었다. 그러다 그녀의 인생에서 작은 기쁨과 조용한 승리가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달리기도 세월과 함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이스탄불에서 그것도 짝퉁 핸드백을 훔쳐간 도둑을 잡으려 뛰고 있었다. 수없이 많은 사람과 차들 한가운데를 가르며 그녀는 뛰고 또 뛰었다. (2016년) 이스탄불. 불황자가 칼을 어찌나 빠르고 겁없이 휘둘러댔던지 페리가 마지막 순간에 옆으로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었다. 칼이 복부 몇 센티미터 옆으로 비껴가긴 했지만 오른쪽 손바닥에 길게 상처가 났다. 페리는 갈라진 목소리로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손바닥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피가 실크 옷에 떨어지는 걸 보자 자신이 정신을 잃을까봐 두려웠다. 심장이 가슴에서 쿵쿵 뛰었지만 페리는 있는 힘을 다해 그를 밀치었다. 그 순간 방심하고 있던 불황자는 균형을 잃고 손에 있던 칼을 툭 떨어뜨렸다. 예상치 않았던 그녀의 저항에 불황자는 화가 나 눈이 돌아갔다. 분노에 찬 불황자가 페리의 복부를 얼마나 강하게 쳤던지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차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집에 있는 어린 두 아들도 떠올랐다. 이 시간이면 가장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을 것이다. 남편도 눈앞에 어른거렸다. 여러 손님 사이에서 걱정하며 시계만 보고 있을 남편을 상상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쩌면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죽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인가. 세상에는 조국과 나라 또는 명예를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녀는 짝퉁 에르메스 핸드백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모두 똑같이 무의미한 죽음일지도 모른다. 불황자는 한 번 더 주먹을 날렸다. 역시나 복부, 같은 부위였다. 페리는 허리를 구부렸고 기침을 토해냈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소리를 질렀다. 그만해! 그만두라고 했어! 말썽꾸러기 아이를 혼내는 것처럼 소리쳤다. 그녀는 떨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절대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된다. 설령 빠진다 해도 겉으로 드러내지 말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자, 만약 나를 해치면 너는 큰 실수를 하는 거야. 널 감옥에 넣을 거라고. 불황자는 숨을 한번 들이키고는 이를 악문 채 창녀라고 낮게 내뱉었다.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네? 창녀? 페리는 살면서 한 번도 누구에게 창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적어도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는. 이 단어가 뾰족한 얼음 조각처럼 심장이 꽂혔다. 그녀는 침착하게 상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좋아, 내 말 잘 들어. 내 목적이 핸드백이라면 그거 가져가. 넌 내 길을 가고 나도 내 길을 갈 테니. 창녀. 그는 다시 내뱉었다. 유리창에 부딪혀 죽은 파리처럼 그녀는 창녀라는 단어에 집착했다. 마치 벗어날 수 없는 강박증 같았다. 갑자기 그가 고개를 뒤로 확 젖혔다. 머릿속에 있는 뭔가가 떠올랐는지 그는 바로 행동에 착수했다. 표정이 어두워졌고 실눈을 떴다. 그 순간 골목 반대편 입구에 차 한 대가 접근했다. 잠깐 비친 전조등 불빛이 도망칠 수 있는 터널을 열어주었다. 페리는 소리쳐서 도움을 청할까 생각했지만 너무 늦었다. 그 차는 벌써 가버린 뒤였다. 다시 골목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 묻혔다. 불황자는 자신의 앞에 있는 여자의 목을 잡고는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페리의 머리카락이 풀어 헤쳐졌다. 올린 머리를 고정하고 있던 머리핀이 땅에 부딪혔다가 튕겨 올랐다. 작은 금속성 소리가 났다. 그녀는 뒤로 넘어져 그 충격으로 아스팔트에 머리가 부딪혔다. 하늘이 저 멀리서 청동 강판에서 잘라낸 것처럼 갑자기 차갑게 멈춰진 듯했다. 피가 뚝뚝 흥건히 고인 바닥을 한 손으로 짚고 일어나 보려고 했다. 순식간에 불황자가 페리 위에 올라탔다. 그는 황급히 팬티 스타킹, 팬티, 입고 있던 옷을 찢었다. 남자 입에서 악취가 났다. 속이 빈 냄새, 담배 냄새, 화학, 물질 냄새, 썩은 냄새. 페리는 토할 것만 같았다. 몸을 짓누르는 남자 살이 마치 시체 같았다. 늘 있는 일이다. 처음 있는 일도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평균 몇 시간 간격으로 반복되는 일이었다. 모든 사건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해서 말이다. 꼭 잠긴 방문 뒤
뻥 뚫린 마당, 싸구려 모텔 방, 고급 호텔 할 것 없이 한밤중이고 대낮이고 벌어지는 일이다. 이 도시의 사창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고자 하면 끝도 없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꼭지가 돌아버린 손님들에게 폭행당하는 콜걸들, 남창들, 늙어빠진 매춘부들. 길 한복판에서 두들겨 맞고도 경찰서에서 무시당하는 게 더 무서워 경찰서도 못 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트랜스젠더들.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족이나 선생님들을 무서워하는 꼬마아이들. 시아버지나 시동생과 같은 방에 있는 걸 두려워하는 새 신부들.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서 눈이 돌아간 강박적 사랑의 분노를 경험한 젊은 여자들. 남편의 성폭행을 입 밖에 낼 수도 그럴 용기도 없어 입을 닫고 속으로 삼키는 주부들. 이런 일은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었다. 잘못을 희생자에게 돌리고 범인들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도덕 및 사법 시스템 속에서 억압적인 침묵의 베일 아래에 숨겨져 있는 성폭행은 이스탄불에서 전혀 낯설지 않은 것이었다. 페리는 꿈에서 깨고도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의 악몽 속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꼈다. 페리의 의식은 분열 상태였다. 페리는 불황자에게 맞서고자 저항했다. 하지만 불황자는 그 깡마른 체구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셌다. 그는 돌연 힘차게 페리의 머리로 들이받았다. 페리는 충격에 몇 초간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였다. 얼마나 아팠던지 순간 저항을 멈출 뻔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 옆에 멀리 그림자 같은 게 보였다. 아주 부드럽고 비단같이 천사처럼 하늘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있었다. 페리는 바로 알아봤다. 그건 안개에 쌓인 아기였다. 분홍빛 볼에 통통하고 주름 잡힌 팔과 작은 다리, 새털 같은 머리카락은 아직 채 짙은 색으로 변하지 않은 금빛이었다. 진짜 아기같이 보였지만 그건 아니었다. 어쩌면 귀신. 아니, 어쩌면 유령 아니면 환영일지도 몰랐다. 이번에 처음 본 것은 아니었다. 아기가 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미끄러지듯 날아 움직였다. 불황자는 자신의 바로 뒤에 안개 쌓인 아기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욕을 퍼부으며 바지를 내리려 하고 있었다. 한 손으로 페리를 억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허리띠처럼 두르고 있던 끈을 당겨서 풀어보려고 발광하고 있었다. 안개에 쌓인 아기는 재미가 난 듯 킥킥 내고 있었다. 페리는 그 순진한 아기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보았다. 페리도 따라 웃었다. 큰 웃음소리는 페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페리의 반응에 불황자는 순간 멈칫 놀랐다. 잠깐, 내가 도와주지. 고개로 끈을 가리키며 페리가 말했다. 내가 풀어줄게. 불황자의 눈동자는 만족감과 의심이 반반 섞인 눈빛으로 반짝였다. 그가 페리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 그 눈빛에 드러났다. 페리를 믿지 못하면서도 공포는 모든 걸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과거의 자신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잔뜩 겁을 주면 이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자신이 지금 몰라탄 잘 차려입은 부잣집 마나님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서 불황자는 그녀가 자기 바지를 풀 수 있도록 약간 뒤로 물러섰다. 바로 그때였다.
페리는 온 힘을 다해 불황자를 내리쳤다.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그는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다. 페리는 유연하고 민첩한 동작으로 재빠르게 일어나 이번엔 사타구니 사이를 발로 찼다. 짐승처럼 불황자는 몸을 웅크렸다. 페리는 온 힘을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발로 그의 얼굴을 가격했다.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큰 골절 소리가 들렸다.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피가 흐르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그의 온몸에 발길질을 해댔다. 발로 차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증오도, 분노도. 사람은 늘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배운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을 알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잔인함을 알려준다. 불황자가 조금 전 흡입했던 발리가 몸속으로 퍼져나가는 바람에 힘이 빠져서인지 아니면 그녀 자신이 어떤 외부 에너지에서 힘을 얻은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페리에게 힘이 느껴졌다. 미친 것만 같았다.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다. 불황자는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외투는 위로 밀려 올라갔고 깡마른 배에서는 갈비뼈가 드러났다. 무기력하고 힘이 없었다. 이제는 쫓고 쫓기고 치고받는 이 치열한 싸움이 진저리가 나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발길질을 당해도 가만히 있었다. 안개에 쌓인 아기가 다시 미끄러지듯 페리 앞으로 다가왔다. 바람에 섞인 속삭임처럼 가볍고 얇은 천으로 만든 것처럼 투명한 아기였다. 밀랍을 조각할 것만 같은 얼굴 선에서는 더는 미소가 보이지 않았다.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다른 세상에 있었다. 페리를 전에 한 번 도와줬을 때처럼 갑자기 사라졌다. 밀려든 밤의 어둠 속으로 흔적도 남기지 않고 흩어져 사라졌다. 수증기처럼. 페리는 불황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걸 멈췄다.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내면에서 이런 잔인함과 난폭함이 터져 나오다니. 착하고 균형 잡힌 사람과 광기는 정말이지 한 끗 차이였다. 산들바람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전설 속에서 오스만 제국 시인의 혀를 낚아채 먹었던 후손 중 하나일지 모를 갈매기 한 마리가 하늘 위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미친 도시에서 이 갈매기는 도대체 무엇에, 누구 때문에 화가 나서 이렇게 울부짖는 것일까? 불황자는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했다. 코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고 입술은 찢어져 있었다. 페리는 미안해 라고 사과할 뻔했다. 다행히 목이 막히는 바람에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바로 그때 마치 지금 나오도록 입력되어 있는 것처럼 옛 기억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다정하면서도 꾸짖는 소리.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매번 사과하는군. 그렇지 않아도 돼. 만약 페리가 여전히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이었거나 아주르 교수가 이스탄불에 와 있었다면 10중 8구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어째서 갑자기 지금 그가 생각났을까? 오늘 저녁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자신의 삶 전부가 흔들리고 있었다. 잠겨있던 과거의 문이 열려버린 것이다. 과거의 추억들이 되살아났다. 억눌렀고 숨겨왔던, 게다가 잊었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살아났다. 그토록 긴 세월이 지났는데 그 시절 학창시절이 다시 떠올랐다.